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전시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과 이와 연계된 우리 정부의 을지 연습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안보적 측면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북한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훈련 첫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또 유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을지 연습이 방어적 성격으로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9.19 군사합의 같은 기존 남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통일부는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유통일구상을 담은 8.15 독트린을 폐기하겠다며 보조를 마쳤고,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했던 법안 4건을 국무회의에서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안보와 정책, 법안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전 정부 뒤집기가 본격화하는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첫 소식 최원국 기자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 시작 첫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기존 남북합의 이행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무효화된 9.19 군사합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도 윤 전 대통령의 자유통일 구상을 담은 8.15 독트린을 폐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 통일 불추구, 일체 적대 행위 불추진의 3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김여정이 정부의 계속된 유화 정책을 겨냥해 개꿈이라고 일갈한 걸 언급하며 정부 여당의 처량한 구애가 애처롭다고 비판했습니다. 항의 한마디 못하고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인내가 아니라 굴욕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등 지난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4건을 의결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은 소위 내란 프레임을 역사 문제로까지 넓히면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해묵은 건국절 논란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 대한민국 건국이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인지를 두고 벌였던 논쟁이죠. 여전히 학계에서는 주장들이 엇갈리는데요. 왜 이 논란을 다시 꺼내 공격의 소재로 삼는 건지 한송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광복절 뒤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건국절 논란을 재소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거론하며 역사 내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친일 역사도 독립운동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가 아닌 이를 지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일이고 역사 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해 가도록. 건국절 논란은 뉴라이트 성향의 이영훈 교수가 2006년 처음 제기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땐 1948년을, 문재인 정부 땐 1919년을 각각 건국 시점으로 주장하면서 이념 대립화돼 학계에서도 이견이 여전합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규정하면서 정치권 논란은 일단 사그러들었습니다.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해 뉴라이트 역사학자라며 지난해 임명 당시부터 건국절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건국이란 것은 이게 갑자기 없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의 완성으로 되어진 게 건국이었다. 정치권에선 하나의 학설에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워 규정하려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이 친일,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데는 여러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한 공세는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민주당은 앞서 임기가 남아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서도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로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연일 김 관장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순국 소년들을 폄훼하는 자 모두 오늘날의 매국노입니다. 개변을 듣다 보면 역겨워집니다. 김 관장이 광복은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언급한 건 맞지만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발언 일부만을 문제 삼아 김 관장의 사퇴나 파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뉴라이트 친일파로 평가받는 이들을 국민 주권으로 파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친일몰이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인사를 내쫓으면 결국 권력의 충견을 위한 자리 만들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임기가 남은 최재해 감사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도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법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교육감 시절 성추행 사건의 장본인이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초중고교에 보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장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는데 교육감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논란입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출간된 촛불혁명이라는 책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 집회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이란 대목도 나옵니다. 작가는 박 시장이 아니었다면 유례없는 평화 집회가 가능했겠냐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장만큼은 꼭 제대로 뽑자고 썼습니다. 2021년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99개 초중고교에 이 책을 보급해 시민단체들로부터 학교를 정치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종시 교육감은 최규진 교육부 장관 지명자였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교재가 아니고 학교에 한 부씩 도서관에 두는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 책이 보급된 시기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지 7달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최 지명자는 박 전 시장이 숨진 다음 날 믿고 좋아하는 사람에서 존경하고 응원하는 정치인이 된 분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최 지명자는 조국 전 대표를 옹호하는 글도 10여 차례 공유했는데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2심 판결 전날에는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이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최 지명자 측은 과거 발언과 관련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냈고 견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특사로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본인의 입시 비리에 대한 진솔한 사과 없었습니다. 선거에서만 이기면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고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출소 후 첫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 전 대표는 확정 판결을 받은 입시 비리에 대해선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도 허위 인턴 증명서 등 자신의 불법 행위 언급은 없이 2030 세대의 불만에 대해 인턴십이라는 기회를 자식에게 주었고 입시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친여 성향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가선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에 대해선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며 사법부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렇게 급박하게 시기를 잡아가지고 파기환송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양심도 성찰도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땡큐 조국이라며 이연속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달라고 비꼬았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여권이 이번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가 막판 호소에 나섰습니다. 경제 6단체가 오늘 국회를 찾아 유예 기간을 달라고 호소했고 내일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도 여당 지도부를 만나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한상의, 한경련, 중기중앙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함께 국회를 찾았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는 법이라며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하청업체도 교섭권을 주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에 기업이 개별 대응하기 어렵고 산업 구조조정과 해외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경제단체장들은 노조 측 주장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대안을 냈습니다. 또 법 개정 이후 최소 1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내일은 국회 경내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도 내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재계가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등의 내용이지만 일단 이번 개정안이라도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잇따라 방송 입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며 접점을 넓혀왔다는 점에서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행사 때마다 기업이 적극 협조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도 적잖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기업들로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들의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경제단체장과 재벌 총수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재벌 저격수란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실용 관점에서 재계와 상생하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 성격으로 풀이됐습니다. 자기 사업들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테고요. 기업인들의 보여주신 관심에 경제계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이번 주에도 경제계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등 이 대통령 취임 이후 2달여간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모두 10차례나 됩니다. 특히 국빈 만찬, 국민 임명식 등 대통령 행사에도 재계 인사들은 빠짐없이 초청됐고 이번 일본과 미국 순방길에도 기업들이 동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는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표 시절부터 약속한 법안이라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은 노란봉투법 관련 부정 여론도 대통령실에 보고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는데 입장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위기로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상황이라며 관세 협상 등 국정 현안은 투자와 지원을 요구하는 대통령실이 정작 반기업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한국갤럽에 이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주 만에 12%포인트가 하락해 50%를 살짝 넘겼는데 특히 20대와 중도층에서 낙폭이 컸습니다. 광복절 사면,
주식 양도세 논란이 영향을 준 거란 해석입니다. 신경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1%, 부정평가 44.5%였습니다.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건데 이 기간 동안 긍정평가가 12.2%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2주 동안 16.0%포인트가 빠졌고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3.2%포인트가 떨어져 낙폭이 컸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39.9%, 국민의힘 36.7%로 오차 범위 접정 양상이었는데 해당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까지 좁혀진 건 대선 전인 지난 5월 이후 처음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논란, 조국 전 대표 사면 등이 잇따라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지율의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귀 기울여 가고 있고요.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긍정응답이 68%, ARS에선 58.6%로 조사됐는데 전주 대비 각각 3.3%포인트, 6.9%포인트씩 떨어진 수치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구속된 김 여사를 나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했는데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내일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태운 법무부 후송 차량이 특검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12일 김 여사가 구속된 뒤 두 번째 소환입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등에 관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혐의 등도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간혹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처음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총각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YTN 인수와 캄보디아 공적 개발원조 사업 등 통일교 현안 로비를 위해 전성배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건넨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후 개헌 문건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지난주 무산된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법원을 찾아가 길거리 의원총회를 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검은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에 김건희 의혹 특검 수사관들이 나타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건 오늘 오후 2시쯤. 지난 13일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특검팀은 통일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오늘은 영장 집행 방식에 대한 협의만 하기로 했다고 반발해 명부 대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방식에 대해서 저희 오늘 협의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특검의 수사관은 오늘 집행을 하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의혹 특검 사무실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 앞에서 잇따라 길거리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정주의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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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식 정치 보복, 헌정 질서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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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당의 생명과 같은 당원 명부는 절대 내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앞에서는 바람 앞에 갈대처럼 납작 엎드리면서 야당 정치인들과 야당 탄압 압수수색 영장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국회 본관에 있는 집무실을 당사로 옮겨 철야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의원들도 영장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교대로 당사를 지킬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질타에도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김해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대표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지어 세워진 붉은 철기둥 사이에 작업자들을 실어 나르는 리프트가 가동을 멈춘 채 세워져 있습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돼야 할 시간이지만 인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5분쯤 이 공사장 지붕에서 철골 용접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업체 대표가 11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아침 7시부터 2시간 동안 작업을 한 뒤 지상으로 내려오기 위해 리프트를 타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업체 직원도 7명 정도 현장에 있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진 못했습니다. 휴식하러 가다가 내려가다가 미끄러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없어요.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장비가 얼마나 갖춰져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하는 방호망 등 안전시설이 미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방호망이 폐된 부분이 있고 위로 내려오신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포스코 ENC 건설 현장 등에서 작업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길을 가던 여성들을 한 남성이 몸으로 3개에 부딪혔습니다. 여성들은 모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고의 충돌로 보고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흰색 반팔티를 입은 남성이 팔을 크게 흔들며 빠르게 걷다 여성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부딪힌 여성이 깜짝 놀라 뒤를 보지만 남성은 그대로 갑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여성과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출근하려고 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팔을 엄청 세게 때리고 소리도 엄청 커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지난 6월에도 다른 여성이 양재역 근처에서 남성이 팔꿈치로 쇄골을 치고 달아났다고 신고했는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지나갈 때 저를 팔을 뻗어서 가격을 하고 CCTV를 보니까 더 이게 고의적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경찰은 남성이 여성 2명을 지하철역 앞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여성 2명 모두 맞은 부위가 시퍼렇게 멍들었고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안하다든지 그런 거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범인 잡고 나서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던 게 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경찰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계좌를 여러 사기범들이 돌려쓰며 범행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조직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30대 A씨는 해외여행을 앞두고 지난 6월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달러를 구입했습니다. 지역에 인증을 받았던 그 내역도 있고 하니까 믿고 직거래 하러 갔는데 자기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문고리로 해놨다. 특정 장소에 물건을 가져다 두고 입금을 확인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인데 돈을 입금한 뒤에도 상대방은 추가 입금을 유도하다 잠적해버렸습니다. 잘못 계산을 해서 이제 그 물건을 더 넣었다. 그래서 그 차익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그때 아차 싶었죠. 이때 A씨가 돈을 입금한 계좌는 조모 씨 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20대 B씨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입금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름으로 넣으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닉네임으로 넣었어야 됐는데 이게 안 된다. 다시 한 번 넣어달라. B 씨가 돈을 입금했던 계좌도 조 씨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조 씨 명의 또는 연관 계좌에 사기당한 피해 건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239건. 여러 명의 사기범들이 같은 계좌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도 출장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안전결제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경찰은 해당 계좌들을 지급 정지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헬로윈 참사 현장에 동원된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해온 30대 소방관이 실종됐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구조견까지 투입해 전방위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찰견이 쏜살같이 산을 오릅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고 20여 명의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산 곳곳을 뒤집니다. 하천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엔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10일 실종된 30대 소방대원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인 남성은 지난 9일 오후 3시쯤 집을 나선 뒤 다음 날 새벽 2시 30분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요금소 인근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졌습니다. 실종 당일 소방대원의 휴대전화는 차량 정차 지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습니다. 지난 2022년 헬로윈 참사 지원에 동원됐던 남성은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서 투입된 직원들은 2022년 11월에 3번, 12월에 1번, 이래가지고 4번 받았대요. 네. 실종 직전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도 실종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며 남성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실종이 장기화되면서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허위 폭파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와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배달이 늦다고 지적받자 화가 난 배달기사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상가 건물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 인근엔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이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을 지목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은 1분 만에 삭제됐지만 목격자인 척 누군가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하면서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폭발물 설치됐으면 대피하고 이제 공동 건물에서 하나가 쓴 200~300명 있었가지고 폭발하고. 그런데 경찰의 추적 결과 112 신고자와 협박글 게시자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해당 패스트푸드점의 주문을 받아 일하는 20대 배달기사로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다고 지적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벌인 자작극이었습니다. 업소에서 배달 지연이라든가 누락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좀 있었던 거죠. 불만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경찰은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용 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했다며 질타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이모 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구매하려다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월 달쯤일 거예요. 형사과 차가 오셨는데 저쪽 안쪽에서 던지기 마약 수배범을 의뢰하시더라고요.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합성대마를 2번 사서 3번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대마 양성 반응 나왔는데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 512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주거 공간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합성 대마를 흡연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주변에 경찰이 있음에도 대마를 수거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번 범행의 실질적인 주범인 사실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 아내 임모 씨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의정 갈등 기간 전공의들이 병원을 오래 떠나 있었죠. 상급 종합병원은 그 자리를 진료 지원 간호사와 전문의들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곧 돌아오면 인력을 어떻게 조정할지 복잡한 숙제가 생겼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이번 주 대부분 병원이 마감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는 13,498명입니다. 병원 복귀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복귀율 자체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바이탈과 빼고는 자기 자리를 뺏길 거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1년 6개월 동안 의료 현장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바뀌었고 진료 지원 간호사 역할도 커지며 전공의 공백에 적응해왔습니다. 100병상 이상 병원 기준 전공의 이탈 전 10,000명 정도였던 진료 지원 간호사는 현재 18,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없는 동안에 진료 지원 이런 간호사들이 또 그 역할을 해왔잖아요. 이 역할에 대한 다시 리세팅도 좀 필요한 상황이고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 전공의들 근무 시간도 전보다 줄어들 예정입니다. 기존처럼 역할을 과연 똑같이 수행을 할지 지금 그분들이 돌아와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전공의들도 고심이 큰 분위기입니다. 이 사태가 시작된 근본적인 불신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터전은 아직 불안정한 모습일 것이며 작은 혼란들은 곳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달라진 의료 현장에 전공의들이 어떻게 자리매김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요즘 자외선 모기 퇴치기가 인기입니다. 설치만 해두면 불빛으로 모기가 몰려서 쉽게 잡힌다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중에 팔리는 제품들을 실험해봤더니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 기자가 직접 실험한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켜놓기만 하면 모기가 안 보인다. 침대 머리맡에 두면 모기가 잡힌다는 퇴치기 광고가 수두룩합니다. 자외선으로 모기를 유인해 내부에서 고사시키는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성능은 어떨까? 취재진이 24년간 모기를 연구한 전문가와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모기 퇴치기 6대를 각각 모기 50마리를 풀어놓은 깜깜한 방에 40분씩 두고 관찰했습니다. 모기가 버젓이 퇴치기를 스치듯 지나치고 퇴치기에 앉아 빛을 쬐다가 그대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얘한테 갖다 대볼게요. 지금 이렇게 가까운데도 모기가 안 와요. 6대의 모기 퇴치기가 잡은 건 300마리 중 단 6마리. 그중 2마리는 살아서 도망갔습니다. 방을 깜깜하게 해놨는데 실제 사람 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불빛 자체가 전혀 모기의 유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방엔 모기 100마리를 풀어놨는데요. 제가 포충기 6개를 전부 켜둔 채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30분 만에 여기저기 모기에 물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어우 간지러워. 지금 여기도 물렸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은 모기를 유인하기에 자외선 파장이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화장에 유인이 되기는 합니다만 테스트했는 것들로 봐서는 불빛이 좀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도 열흘째 한 마리도 안 잡힌다. 무드등을 산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기가 잘 반응한다 그래서 샀더니 결국에는 제가 파리채 잡고 모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중국산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은 환경에 따라 성능이 다를 수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그거는 케바케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퇴치기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육세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 세율을 2배로 늘리려는 건데 금융권에선 결국 대출금리와 보험료가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놀이를 공개 비판한 뒤 정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금융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지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금융권은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과 첨단 전략 산업펀드, 대미 투자펀드 등에 자금을 대기로 했습니다. 이런 청구서에도 숨죽이던 금융권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익 1조 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에 물리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2배 올렸기 때문입니다. 금융업계는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교육세를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상폭도 과도하다며 정부의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대형 금융사 60여 곳은 연 1조 3천억 원이 넘는 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보험업계는 3천억 원 이상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거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금융권과 관계가 없는 교육세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되려 늘리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대출금리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 항목에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세율이 2배가 되면 금리는 최대 0.06%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많이 부과를 했어요. 보험 가입자나 대출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주주 양도세에 이어 교육세 논란까지 정부의 증세 행보가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서 보신 교육세 말고도 각종 세금을 올릴 기세입니다. 뭘 위한 증세인지,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무슨 세금을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법인세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해서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겁니다. 2024년 이후에 점차 낮아지던 증권 거래세율도 코스피 0.05%, 코스닥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주식이나 금융업 분야에서도 인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금융과 보험업 수익 금액이 1조 원을 추가할 때 해당 구간의 교육세율을 1%로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는데 이 조치는 증시가 부양되는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식으로 거래세를 매기고 대주주 기준을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 방식은 세수를 증대시키는 노력은 인정이 되는데 그 방식이나 대상 이런 것들은 이제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았다. 정부는 왜 세금을 올리려는 겁니까? 정부는 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으로 국가가 쓸 돈이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GDP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 부담률이 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25%보다 6%포인트 낮은 19%였고 이 수치가 지난해에는 17.6%까지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증세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조가 바뀐 겁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경선 시절 토론회에서 증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선 공약집을 다시 봐도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5년간 국가 총수입 증가분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 증세를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대통령의 그 공약을 다 실천하려면 210조 원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증세를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일단 지출을 줄여서 5년 동안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5년간 확보되는 건 35조 6천억 원 수준인데 나머지 58조 4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고민입니다. 국채 발행도 일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국가가 빚을 내는 거라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있어서 결국 추가 증세가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럼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거론이 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9%였는데 이걸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종부세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종부세 부과 대상인 가구를 늘리자는 거죠. 10년 동안 동결되어 온 담배값을 최대 10,000원까지 올리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두 방안 모두 국민들이 바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근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를 했다가 이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좀 곤란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대통령이 뭐 세금 안 올린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세금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곧 만납니다. 유럽 정상들도 젤렌스키 지원 사격을 위해 미국으로 집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편에 선 트럼프의 입장을 어떻게든 바꾸겠다는 건데 트럼프는 회담 전부터 우크라이나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반환과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 말인데 평소 러시아가 주장해온 사안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넘기면 평화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러시아에 동조한 데 이어 재차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겁니다. 미국은 대신 안보 보장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영토와 안보 보장 수위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An important discussion to be had with regard to Donetsk and what would happen there, and that discussion is going to specifically be detailed. 우크라이나로선 선휴전도 없이 영토부터 내놓으란 요구에 직면한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도착 직후 영토를 억지로 내놓아야 했던 수년 전과는 달라야 한다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지원 사격을 위해 유럽 지도부도 총출동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양자회담 뒤 단체 회동이 열릴 예정인데 유럽연합과 나토를 비롯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핀란드 정상이 모두 참여합니다. These are decisions to be made by Ukraine and Ukraine alone. 외신에선 한국 전쟁 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해온 것과 같은 안전보장 시나리오가 유럽엔 최선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우리에게 된장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허름한 식당에서 한 숟갈 떠넣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고 엄마가 생각나는 그런 맛이지요. 작가 윤대영에게 된장찌개는 곧 어머니였습니다. 이 세상에 없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영원한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된장이 부처님 같은 존재라고 예찬한 학자도 있습니다. 8.15 특사로 풀려난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자마자 SNS에 인증샷을 올린 게 바로 된장찌개 영상입니다. 보글보글 걸쭉한 찌개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식사한 곳은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유명 한우 전문점이란 추정이 있었죠. 된장은 보여주고 한우는 가린 건가요? 이런 아주 유명한 한우 고깃집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 4인 기준 한 50만 원, 60만 원 돼요. 특유의 위선이 느껴진. 소비 쿠폰으로 한우도 먹고 더 비싼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메인 디쉬는 딱 빼놓고 서민의 음식을 올린 의도가 뭘까요? 조국 사태는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살던 분의 위선이 들통나면서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대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라도 사과와 자중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 따로 삶 따로. 결국 조로남불,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유행어가 다시 입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게 말과 다르고 설사 스스로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냥 비판만 하면 오히려 그게 자랑스럽다는 참신한 궤변을 내놨던 조 씨. 어디까지 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온통 조미료뿐인 우리 정치 정말 지겹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처럼 담백하고 정직한 정치가 그리운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8월 18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한우는 어디 가고 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됐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다른 지역보다 더 덥겠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많게는 80mm 이상, 수도권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무더위 속 산발적으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부산이 26도, 강릉 27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